나 10억 원 상속받았어. 이제 당신과 살 이유가 없어. 집은 줄 테니 깔끔하게 이혼해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였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우연히 점심시간이 겹쳐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아, 네, 앉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말을 나누다가 점차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죠. 그는 과묵했지만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처음 뵐 때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와요. 아버님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드시고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맙네 정말.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퇴근 후에 시장을 들러 장을 보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가끔은 용돈까지 쥐어주시려 했습니다. 아버님,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복 받았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시아버지의 그런 말씀이 저는 참 기뻤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이었어요. 전세금의 대출을 보태서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대출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보 힘들지? 내가 야근이라도 더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어. 괜찮아. 우리 집이 생겼잖아.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길 기다렸지만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버렸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더 끈끈하게 지냈고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어요. 아들아, 너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 또 없어. 알아요, 아버지. 제가 운 좋은 놈이죠.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정말 아꼈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집에 와서 저를 안아주곤 했고 주말이면 함께 시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청소도 하고 마당도 가꿔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크게 부족할 것 없이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범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매달 집 대출금을 갚는 게 빠듯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딱 이렇게만 살자. 그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서로를 지키며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걸을 수 있을 거라고요. 주말 아침이면 시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며 늘 행복해 하셨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에요. 오, 그래?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저희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예약해드렸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챙겨주니 든든하네. 그날도 저는 평범한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신 거예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회사 일을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어요. 지금 검사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그저 시아버지께서 무사하시길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뇌출혈에 골반뼈까지 골절되어서 당장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생활하실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거였어요. 수술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남편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고 저희는 긴 밤을 병원 복도에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10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매일 퇴근 후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온몸에 연결된 튜브들, 인공호흡기 소리,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 뒤에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꼭 병원에 들러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걸어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집 앞마당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국화꽃도 피었더라고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들리실까봐, 혹시라도 위로가 되실까봐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주말엔 내가 올게.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남편도 처음엔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걸요. 한 달, 두 달, 시간은 흘러갔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 회사를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너무 피곤했는지 체중이 빠지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건강도 생각해야지. 회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누가 시아버지를 돌보겠습니까?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악 틀어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으로 시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트로트를 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굳은 손을 주물러드리며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고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와 남편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쓰신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아버지, 남편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반대편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8개월간의 사투 끝에 시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님의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형제도 없으셨고 얼마 없는 친구분들과 몇몇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전부였어요. 저는 상주 옆에서 문상객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문상객 응대하고 음식 챙기고 장례 절차 확인하고 사실 슬퍼할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던 모습, 따뜻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 거라는 것을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사시던 집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저는 그저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만.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대. 변호사 사무실로 와달래. 친척이라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라움과 흥분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유산을 받게 됐어. 무슨 유산? 아버지 육촌 되시는 분이셨나 봐. 평생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아버지한테 남기셨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라 그게 나한테 돌아오나 봐. 얼마나?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약 10억 정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억이라니요?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게 정말이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줬어. 유언장도 있고 다음 주에 상속 절차 진행된대.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놀랍네.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이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낯선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2주 뒤에 세금을 내고 나니 남편의 통장에 실제로 10억 원 정도의 돈이 입금됐어요. 여보, 봐봐. 진짜 들어왔어.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통장 잔액에 찍힌 숫자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대단하네. 정말 들어왔구나.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대출도 다 갚고 새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남편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함께 기뻐했죠.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으니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일단 대출부터 갚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 그래야지. 근데 그 전에 외제차 한 대만 뽑을까? 우리 차 너무 낡았잖아. 지금 타는 차도 괜찮은데. 아니야. 이제 10억 받았는데 그깟 똥차 타고 다닐 순 없지.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깟이라는 표현은 예전 남편이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단어였어요. 일주일 뒤에 남편은 수입차 전시장에서 카탈로그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때? BMW 5 시리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여보, 이거 가격이 좀. 8천만 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이 돈이면. 자기야, 우린 이제 10억 있어. 이런데 좀 쓰면 어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억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쓸 돈은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들뜬 표정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새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새 골프채 세트를 샀습니다. 그것도 유명 브랜드의 최고급 제품으로요. 회사 사람들이랑 라운딩 가기로 했어. 당신 골프를 쳐본 적도 없잖아. 이제 배우면 되지.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골프 치더라고. 사업은 또 무슨. 아, 그리고 회원권도 알아보고 있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억 단위 돈이 드는 건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쓰다가는 10억도 금방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좀 계획적으로 쓰면 안 돼? 이러다가 금방 빈털털이 될 것 같아. 왜 이래? 돈 있을 때 써야지. 나중에 다 늙어서 쓰려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엔 제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 다음 달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명품 옷, 비싼 시계, 고급 레스토랑. 남편은 돈을 물쓰듯 했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라서 늦을 것 같아.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이틀에 한 번 꼴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져야지. 나도 이제 대우 받으려면. 대우라니, 당신 현장직인데 무슨 대우야.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이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미안, 내가 너무했네. 그냥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무튼 나 기다리지 마. 남편은 금방 사과했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요? 성실하고 소박했던 남편은 어디 가고 돈에 취한 낯선 사람이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프로필 사진. 젊은 여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요즘은 왜 안 놀러 와? 보고 싶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건 설마 아니겠죠? 그냥 회사 후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0억이 남편을 변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돈이 생기면서 본색을 드러낸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오늘도 외출이야.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치고 저녁 먹기로 했어. 아니, 당신은 현장 관리직인데 무슨 거래처 관리를 한다고. 아, 진짜. 매번 캐묻지 좀 마. 나중에 내 사업 인맥 관리하는 거야. 남편은 짜증을 내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 또 데려가줘. 사랑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카오톡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대화 내용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은 처음 와봐. 오빠가 사준 가방 너무 예쁘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다음엔 해외여행 가고 싶어. 오빠랑 단둘이. 메시지를 읽을수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도 있더라고요. 남편보다 20살 이상 어려 보이는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기댄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뭐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더니 화면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폰을 왜 봐? 왜 보긴. 쉴 새 없이 올리길래 본 거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잖아. 바람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 사랑한다고? 저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죠.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뭘 솔직히 말한다는 거야. 나 요즘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어. 근데 진지한 거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그냥이라고? 그냥이 뭔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 생활 지루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난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인생이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제 좀 즐겁게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이혼이라고? 그래,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아이도 없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만 그런 거잖아. 난 아직. 자기야, 현실을 봐. 우린 이미 끝났어.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10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 쓰러진 시아버지 간병하며 힘들었던 날들, 집 대출금 갚느라 고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미안해. 근데 나는 이제 아니야. 남편은 차가운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지? 젊고 예쁜 여자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 일부는 맞아.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난 그냥 새로운 삶을 원해. 10억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이제 여유 있게 살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내가 초라해져. 넌 항상 돈을 아끼고 계획 세우고 검소하게 살자고 하잖아. 근데 난 이제 그렇게 살기 싫어.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 아껴서 쓰자는 건데. 지금이 중요하지. 미래가 뭐가 중요해? 난 지금 즐기고 싶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재산 분할은 이 집은 그냥 당신이 가져. 집을 나보고 가지라고. 이제 이 집 대출도 다 갚았잖아. 당신 이름으로 넘겨줄게. 대신 두 말 하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지자. 남편은 마치 사업협상이라도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도 집 받으면 나쁠 거 없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10억에 있는 남편이 겨우 3억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은혜라도 베푸는 양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 양심도 없어? 10억은 우리 결혼 생활 중에 받은 거잖아. 그럼 그것도 당연히 분할해야지. 미안한데 그건 내 친척이 나한테 상속해 준 거야. 당신이랑은 상관없어. 아마 법적으로는. 법을 들먹일 거면 변호사 선임해.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봤자 네가 받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이거든. 남편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듯 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고 남편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 받고 깨끗하게 헤어지자. 그게 너한테도 좋아. 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10년 넘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요? 생각할 시간을 줘.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난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로 간 것 같았어요. 저는 홀로 남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할 때도 대출금을 갚을 때도 늘 함께할 거라 믿었는데 결국 돈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남편에게 매달려봤자 소용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대신 제 방식으로, 제 조건으로요. 일주일 뒤에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다 읽어봤어? 그래. 그럼 이제 서명하자. 집은 약속대로 당신 명의로 넘겨줄게. 각서도 여기 있어. 남편은 준비해온 각서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한다는 내용과 향후 이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 확인 다 받았으니까. 저는 각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대충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좋아, 서명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순순히 응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이네.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이건 진심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다니요. 참 편하게 말하네요. 당신도 잘 살아, 그 여자랑.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시간이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죠. 남편은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가져간 건 옷가지와 골프채 그리고 몇 가지 귀중품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잘 지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부모님께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했어요. 뭐? 이혼이라니.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는 분노하셨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딸, 힘들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일엔 회사에 다니고 퇴근 후엔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주말에는 학원에 다니며 실무 지식을 쌓았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 나이에 공부하는 게. 학원 강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재밌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성장하는 게,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6개월 뒤에 저는 재경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엔 회계관리 2급도 딸 수 있었죠.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학원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실제 제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으니까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경력이 많지 않은데 자격증을 최근에 취득하셨네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 후에 새 출발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의 회계팀이었습니다. 연봉도 전보다 많이 인상되었어요. 새 직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는 체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직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이 준 아파트를 팔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딸, 이제 주말마다 밥 먹으러 와.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느라 소홀했던 효도를 하게 되어 마음이 편했어요. 가끔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강원도 바닷가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전주 한옥마을도 갔어요. 요즘 너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다 기쁘다. 저도 행복해요.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어쩌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반면 전 남편의 소식은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풍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언니 전 남편이 요즘 완전 난리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 젊은 여자랑 동거하면서 돈을 엄청 쓰고 다닌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명품 가방 사주고 비싼 차로 바꾸고. 그래? 그 여자 알고 보니 술집에서 만난 것 같은데. 남자 살살 꼬드겨서 재산 다 빼내는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손가락질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때요? 요즘 괜찮아요? 나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누가 찾아왔는데. 친정어머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제 전남편이었죠. 여긴 대체 뭐하러 왔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문 닫지 마. 그는 반쯤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다시 받아줘, 제발. 미친 거야? 나 완전히 망했어.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어. 돈도 다 날렸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사장에서 막일하다가 허리도 다쳤어. 병원비도 못 내서. 제발 나 좀 한 번만 다시 받아줘. 돌아가.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전에 살던 집에서 살게 해줘. 월세를 못 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방 한 칸만이라도. 그 집은 내 거야. 당신이 각서 쓰고 넘겨준 거 잊었어? 그리고 그 집은 이미 팔았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법을 들먹이는 거야? 이혼할 때 변호사 선임해서 완벽하게 정리했다며 자랑하던 사람이? 제발, 난 정말 갈 곳이 없어. 지금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이제 스스로 책임져. 아니야. 내가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엄마, 112에 전화해 주세요. 어머니가 전화기를 드는 모습에 전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너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아니,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등 절뚝거리는 걸음. 못 보던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니? 네, 엄마.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이런 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전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들리는 소식은 처참했어요. 카드값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건강도 악화되어 제대로 일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팀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연봉도 매년 꾸준히 올랐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닙니다. 저만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있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지만 저는 그 돈 없이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유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